이런 실용성을 추구하는 사회 바탕 속에서 세계 최초 주식회사인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알다시피 이제 IMF 책에서는 가장 큰 이유를 사실은 안녕하세요. 얼면 무한히의 용이 진우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리뷰할 책은 돈의 역사인데요. 왜 우리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됐죠? 책 리뷰 영상을 저희가 찍게 되면서 첫 번째 책이었던 돈의 속성을 읽고 돈에 대한 정의,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희가 미래 가치들을 찾기 위해 두 번째 책인 2030 추계전환을 읽으면서 미래의 중요한 키워드, 돈의 현재와 미래를 봤다면 이번에는 돈의 시작점인 과거로 돌아가 금융이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도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자 이름은 홍춘옥 씨. 연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애널리스트 등의 경력을 쌓고 현재는 회사 대표이사이자 숭실대 교수로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오랜 기간 경제 관련 서적을 써왔고 현재는 유튜브를 통해 경제 금융 용어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책은 보다 그런 부분에 어떤 베이스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읽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아니면 세계 무역 또는 거시적인 경제 시장 및 금융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이 그래도 좀 어렵긴 했지만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세계의 경제 패권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혹은 기축통화가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IMF가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요. 그 속에서 금리의 중요성을 또 알게 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불황이 왔을 때 금리를 낮춰야 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어서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렵긴 좀 어렵긴 것 같아요. 어렵긴 좀 어렵죠. 저희가 좀 이런 거에 지식이 우리의 좀 그 부족함을 느꼈어. 그래서 본격적인 줄거리나 흐름들은 보면 처음에 유럽으로 시작해서 아시아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줄거리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줄거리는 처음에 나오는 초기 금융 시스템에 대한 줄거리인데요. 세계 첫 주식회사와 세계 첫 중앙은행이 만들어진 나라,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세계 최초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의 중세시대에서는 사업을 하려면 거의 인생을 걸어야 됐습니다. 사업에 대한 책임감도 컸을 뿐더러 작은 채무라도 발생했을지 채무자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경매로 넘겨버렸습니다. 이런 무한 책임 원칙이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고, 특히 대항해 시대 때는 1, 2년이 아닌 장기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 책임 원칙이 아닌 유한 책임을 기본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주식회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왜 네덜란드에서 주식회사가 만들어졌을까요? 네덜란드는 바다와 늪지를 개간한 땅이 많았고, 그로 인해 교회나 귀족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서 장원제도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전통과 종교의 속박이 강하지 않아 실용주의적 태도와 사고가 발달하였고, 이런 실용성을 추구하는 사회 바탕 속에서 세계 최초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수백 년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 동인도 회사의 주식은 갈수록 비싸졌습니다. 이런 주식을 사고 파는 세계 최초의 주식시장 또한 네덜란드에서 처음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 처음 중앙은행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시에는 금화, 은화, 금속 주화 등 외환거래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환전 업무를 편리하게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1609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에서는
암스테르담 은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표준화된 통화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수표와 자동이체 시스템을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예금 준비금 또한 100% 가까이 준비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네덜란드는 주식시장과 중앙은행을 만들므로써 금융 시스템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그 외적으로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쭉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까봐 제일 궁금해 하실 수 있을 만한 한국을 선택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945년 이후 독립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 14,000달러를 돌파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타이완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우선 1945년 미국 중심으로 국가 소유나 혹은 일본인 지주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이제 미국이 인수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본인 땅에서 직접 임대료 없이 농업을 하게 되어서 능동적인 농업을 짓기 시작하였고 경제 활성화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성장들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중진국의 함정이라 하면 우리나라 40, 50년대처럼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과 값싼 땅값으로 초반에는 외국인 투자가 손쉽게 이루어지지만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이룬 다음에는 땅값과 임금이 오르지만 그에 따른 국민의 어떤 교육 수준 혹은 문맹률에 대한 어떤 수준이 오르지 않으면 선진국의 기술력을 습득할 수 있는 어떤 국민의 능력들이나 힘이 떨어지고 중진국으로서 아니라고 만족하는 나라가 되어버린다. 자체적 발전을 위한 어떤 고급 인력들 없어지는 게 중진국의 함정이다. 다행히 한국은 소득 증가에 따라서 교육 기회가 점차 확대가 됐고 돈을 많이 번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기업들도 이제 도시에 이동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등 내수도가 활성화되기 시작이 됐고요. 박정희 정부 때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채이자가 한 60%, 왜냐면 이제 시정도가 없기 때문에 수출 기업에게는 특별히 대출 이자를 6%를 제공하는 등 본격적인 기업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투자들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당시 이제 미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군수 물자를 효과적으로 비용이 좀 덜 들게 보급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해결해준 게 바로 철제 컨테이너. 그게 정형화되지 않았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그걸 옮기고 내리는데 어떤 시간들도 되게 많이 들었던 거를 정형화된 컨테이너를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군수 물자를 싣고 베트남을 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그냥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고, 들어오는 루트에 마침 우리나라, 일본, 타이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제품을 싣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 걸로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의 활로에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알다시피 이제 IMF 책에서는 가장 큰 이유를 사실은 고정 환율 제도를 유지하면서 금융 자유화를 추진했던 정부가 잘못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고정 환율 제도란 세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변화하는 환율이 아무래도 불확실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딱 정부가 정하는 환율로서 거래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까지 세계 자유화로 뻗은 시점에 고정 환율 제도로 인해 환율의 차액을 국가나 은행에서 이제 메꿔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돼서 결국 달러를 보유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나가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IMF가 발생했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도 이제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어떤 주도적으로 금모으기 운동, 정부에서는 사실 고정 환율 제도를 폐지하는 등 행동들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은행에서도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과 금리를 정하는 금리 자유화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2008년에 사실 세계 불황 속에서 금리 인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다른 나라와 달리 2.8%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만큼
우리나라 금리 자유화가 세계 불황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금리 인하의 장점은 시중에 이제 돈을 풀음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기업들도 투자 자금을 확보하게 되어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라는 게 금리 인하의 장점입니다. 근데 사실 현재 우리나라가 높은 GDP를 보여주고 있으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나날이 늘어남에 있어서 내수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상수지라면 저축 마이너스 투자입니다. 즉 국민들의 투자 및 소비보다도 저축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가 나날이 이제 늘어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사실 12%밖에 안 되고 이 12%라는 수치가 매우 건전한 재정임을 보았을 때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제 기업의 투자 촉진과 어떤 공공 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 마지막 저자의 핵심적인 제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책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마지막 한마디는 금리에 따라 나라가 흥하고 망할 수 있다. 좋습니다. 저는 어떤가요? 투자는 투자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를 위한 애국 정치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 그래서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가 책이 계속되죠? 다음 리뷰할 책은 이제 지금 팔리는 것들의 비밀이라고 현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왜 소비가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책인데 그거를 또 읽고 정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궁금한 거나 아니면 이 책을 좀 리뷰해주세요 라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걸로 마무리해보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아닌가요? 맞아요.